아침 일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정은혜입니다. 빨간 카네이션으로 물드는 이 계절, 오늘은 어버이날입니다. 카네이션을 바라보는 마음,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어렸을 때 고사리 손으로 만들어준 카네이션, 삐뚤빼뚤한 글씨로 써준 엄마 아빠 사랑해요. 그걸 평생 가슴에 간직한 채 내리사랑을 쏟아오셨는데요. 그럼 부모님은 오늘 같은 날 자식들의 전화 한 통, 따뜻한 말 한마디가 그립고요. 온 가족이 둘러앉아 먹는 그 밥 한 끼, 신사임당 몇 장 담은 용돈, 이 정도에 크게 감동하고 온 동네의 자랑이 넘치죠. 오늘 같은 날 그 정도의 자랑과 감동을 선물해드리는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 경제가 급변하다 보니 찾아올 자식이 없고 관계도 멀고 서먹해져 더 쓸쓸한 부모 자식들도 많고요. 꽃 따라드릴 부모님이 안 계신 분들, 긴 투병 중인 노부모와 이를 안타깝게 지켜보는 자식들도 많죠. 저마다의 사연을 안고 맞이하는 오늘은 그래서 인생의 희로애락이 느껴지는 날이기도 한데요. 모쪼록 부모님의 삶과 마음을 깊이 이해하려는 노력과 가족의 소중함을 돌아보면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렇게 마음 전할 수 있는 오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부모님들 건강하시고 저희와 오랫동안 함께 해주세요. 5월 8일 목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농수산 이슈 시간에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추경안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로드앤라이프 시간에는 야외 활동이 많은 계절인데 캠핑과 차박 즐기시는 분들도 많죠. 오늘 전반적인 시장 흐름과 또 어떤 차로 즐길 수 있는지 관련 문화 등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지난 1일 제1차 추경행정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정부 각 부처가 사용할 긴급 예산이 확정됐습니다. 그런데 농림축산식품부 추경안은 국회 제출 때부터 논란이 일었다고 합니다. 오늘 농수산 이슈에서는 농식품부의 추경안은 왜 논란이 됐는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어떻게 달라졌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한국농정신문 원재정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이 지난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 추경이 확정되기까지 상임위원회를 비롯해서 여러 단계를 거치죠. 그런데 농림축산식품부의 추경안은 국회 제출 때부터 논란이 일었다고요? 네, 정부가 지난달 22일 국회에 추가 경정 예산안을 제출했고요. 지난 1일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제출 후 9일 만에 역대급 속도로 추경안이 의결된 건데요. 정부가 제출한 12조 2천억 원에 비해서 1조 6천억 원이 증액된 13조 8천억 원 규모입니다. 하지만 이 빠른 국회 통과 이면에 심의 단계별 논란도 있었는데요. 말씀하신 농림축산식품부 추경안은 해당 상임위에서 농업을 포기한 예산이란 비판까지 나왔습니다. 네, 농식품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경 내용이 어땠길래 농업을 포기했다라는 말까지 나왔을까요? 예, 농식품부가 제출한 추경안은 단 두 가지였는데요. 하나는 공공배달앱 할인 지원 650억 원, 또 하나는 소비자 농축산물 할인 지원 500억 원, 이렇게 1,150억 원이 전부였습니다. 지난달 2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이 농식품부 추경안을 처음 심사했는데요. 여야를 막론하고 의원들이 송민영 농식품부 장관을 향해서 일제히 분노와 당혹감을 쏟아냈습니다. 당시 나왔던 발언들을 좀 직접 인용을 해보면 이게 농식품부에서 올린 예산이 맞냐, 중소벤처기업부나 기재부 예산이 아니냐,
장관은 국무회의에서 추경안이 의결되는 동안 뭘 했나, 꿀먹은 멍어리처럼 앉아 있었던 건 아니냐, 이런 가시돋친 말들이 쇄도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공공배달앱과 농축산물 할인 지원 그 두 가지인데 정말 농촌 현장에 직접 지원되는 예산은 하나도 없네요. 네, 맞습니다. 농해수위간사인 이원택 의원은 이 공공배달앱 추경안을 두고 이렇게도 말했는데요. 농촌은 배달 인프라가 부족해서 현실적으로 활용이 어려운데 정부가 도시명 사업을 농촌 예산에 억지로 끼워 맞췄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본말이 전도된 편성이라고 꾸짖었습니다. 네, 국회 심의 과정에서 농식품부의 추경안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도 설명해 주시죠. 이 국회 농해수위에서 올해 농사를 시작하는 현장을 염두에 두고 추경안을 의결했는데요. 추경안은 무기질 비료 가격 보조, 또 시설농가의 면세유 지원, 농사용 전기 인상분에 대한 차액 보전, 또 도축장 전기요금 특별 지원 등 정규 예산에서 누락돼 있던 필수 농업민생 예산들을 대거 포함했습니다. 이제야 좀 농업 예산다운 항목이 등장한 건데요. 국회 농해수위는 농식품부가 제출한 추경안 1,150억 원보다 1,070억 원 증액된 2,230억 원으로 의결했습니다. 네, 농해수위에서 증액한 추경안은 본회의를 통과해야 최종 확정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농식품부 최종 추경 예산은 정부안보다는 979억 원이 증액된 2,129억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추경 통과 후에 농식품부가 지난 1일 발표한 자료를 보면 농업인의 경영비 부담이 완화됐고요. 산불 피해 지원 소요 예산이 보강됐다, 이렇게 밝혔는데 우선 정부안에는 없었던 무기질 비료 가격 보조 예산이 국회 단계에서 255억 원 새로 생겼습니다. 비료 원료 같은 경우는 다 수입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환율 상승에 따라서 농가에서 비료 구입 부담이 굉장히 커진 상황입니다. 상임위 증액안보다는 아쉬운 규모이긴 하지만 정부 추경안에는 아예 없었던 예산이 반영됐다는 거 의미가 있고요. 이거 외에도 또 산불 피해 보탬이 되는 예산도 추가됐습니다. 네, 산불 피해 지역이 농촌에 집중되어 있는데 이 역시 정부안에는 없던 예산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이 산불 피해 지역에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있거든요. 네. 그 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 농기계를 구입할 수 있는 예산 24억 원이 반영됐습니다. 산불 피해 농가가 당장 농기계를 구입할 수는 없겠지만 빌려서 쓸 수 있게 한다, 이런 계획인데요. 사실 지역마다 농사 일정이 비슷하다 보니까 농기계를 빌려 쓰는 게 말처럼 수월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추경 예산 24억 원으로 농약 살포기라든가 관리기, 이 트랙터 등을 몇 대나 구입할 수 있을지 충분하게 확보됐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네, 이번 추경 예산에 대해서 농민들의 반응도 궁금한데요. 네, 한마디로 급한 불도 끄지 못할 규모다, 이런 입장인데요. 최근 3년 새에 기후재난이 굉장히 심각해졌고 농업 피해는 3배 가까이 증가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 정부 본 예산에서 기후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예산이 상당수 삭감된 바 있습니다. 그나마 기대를 했던 게 이번 추경인데 농축산물 할인 지원 사업과 공공배달앱 지원 사업은 농민들이 요구한 사업이 전혀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농축산물 할인 지원 사업 추경 예산은 국회를 거치면서 정부안보다 되레 700억 원이 확대됐고요. 2만 원 이상 3번 주문을 하면 10,000원을 할인 지원하는 공공배달앱 할인 예산도 정부안이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농민과 상관없는 그 예산에 대해서 실망감이 크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농민들이 반기를 무기질 비료 지원 예산 같은 경우도 이번 추경 예산이 전체 비료 사용량의 한 40% 정도도 안 되는 규모라고 합니다. 없는 것보다 낫겠지만 이 정도 예산을 세워놓고 경영비 부담이 효과가 큰 것처럼 홍보할 게 뻔하다, 이런 게 농민분들 반응이고요. 네. 이런 것보다 이제 농가 부채 문제, 또 원가에도 못 미치는 농산물가 보전 대책, 이런 방안이 현재 시급히 마련돼야 하는 상황입니다. 특히 농식품부라면 농민을 중심에 놓고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해야 한다, 이런 원칙을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당연한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게 되네요. 기상이변과 산불 등으로 농민들에게 닥친 어려움들이 너무 많은데 다른 부처도 아니고 농식품부라면 당연히 농민을 중심으로 정책을 펴야겠죠. 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요즘 야외 활동하기 참 좋은 계절인데요. 캠핑과 차박족들도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로드앤라이프 시간에는 하나의 라이프 스타일로 각광받아온 캠핑과 차박 문화, 최근의 흐름에 대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자동차 칼럼니스트 폴드로트 컴퍼니 이동희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요즘 캠핑이나 차박 즐기기에 정말 좋은 날씨잖아요. 날씨 주기 정말 끝내주죠. 네. 아유 죄송합니다. 얼마나 좋으셨어요, 그렇죠? 대표님도 캠핑을 즐기시죠? 네, 어떠세요? 자주 갑니다. 그럼 캠핑카 있으신 거예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 저도 이제 본격적이라고 할 수 있는 캠핑카나 이제 끌고 다니는 캠핑 트레일러 이런 거가 있는 건 아니고요. 네. 저도 이제 제 차하고 그다음에 이제 모터사이클로 캠핑을 같이 다녀요. 모터사이클로요? 우와. 네. 그러니까 이게 모토 캠핑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일단 차에는 캠핑 장비들이 다 실려 있고요. 네. 그리고 그 메인 크기의 텐트나 그런 것들만 이제 들고 내렸다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스박스랑 옷까지만 실으면 언제든지 갈 수 있는 상태로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터사이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싣고 갈 수 있는 장비 크기가 제한이 되니까 네. 작고 가볍고 그런 것들로 장비를 꾸미게 되죠. 그러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비싸다는 얘기가 돼요. 작고 그러네요. 가볍다는 건 비싸다는 거죠. 그렇군요. 왜 여성분들 좋아하시는 것들 중에는 작고 반짝이는 선물을 가장 좋아하시잖아요. 그쵸. 네, 그거랑 똑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비싼 거랑 똑같은 거고요. 이 장비 이야기로 시작하긴 했는데 일단 중요한 건 우선 떠나는 겁니다. 캠핑이라는 게 일단 자연하고 가깝게 지내는 거기 때문에 네. 자연에 가까이 가는 거고요. 호텔에 묵는 것처럼 당연히 편할 수는 없겠죠. 그리고 장비가 많건 적건 간에 일단 떠나서 가보면 어떻게든 해결이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해결이 돼요? 네. 그러니까 굶지는 않을 거고요. 잠을 자기는 잘 텐데 조금 춥게 잘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호텔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깨끗하게 씻거나 쾌적하지는 않을 수 있죠. 그 불편함을 즐기는 거군요. 그렇죠. 이제 불편하면 불편한 대로 지내다 오는 게 그게 진짜 즐기는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개인마다 즐기는 방법을 좀 이렇게 나눠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가서 뭔가를 이렇게 멋지게 차려서 예쁘게 먹는 거를 그렇게 선호하는 편은 아니에요. 그건 캠핑이 아니죠. 네, 근데 그것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예쁘게 차려서 네네네. 캠핑에서 하는 거예요? 야외에서 그렇게 차려 먹는 거를 좋아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이제 그쪽보다는 먹는 거는 어떻게 보면 현지 식당에서 사 먹거나 혹은 이제 사 먹으면서 포장을 해갖고 와서 네. 저녁 때 그걸로 밥을 먹고 나머지 시간이 가능한 한 빌 거 아니에요. 네. 그럼 그 시간 동안에 가만히 앉아서 물소리 듣고 새소리 듣고 파도소리 들으면서 책을 본다거나 휴식을 취하는 거가 저한테는 제가 캠핑을 가는 가장 큰 목적이기도 합니다. 저는 캠핑이 조금 부담이 됐던 게 가서 요리를 해야 하니까 그렇죠. 관련 장비도 필요하고 재료도 사가야 되고 그래야 되나 싶었는데 그러니까 대표님 좀- 모든 거를 다 한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부담이 돼서 못 가시는 건데 네. 그 부분들을 포기를 하면 아주 간단한 거죠. 그래서 아침에는 그냥 빵에다가 커피 하나 마셔요. 그러면은 커피 물을 끓일 그 주전자랑 작은 버너 하나만 있어도 되거든요. 개인들 컵하고. 네.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이게 그 무슨 SNS에 올리기 위해서 예쁜 사진을 찍어야 된다고 하면 그러면 그릇들도 많이 필요하고 하지만 사실 빵하고 커피 마시는데 그렇게 큰 장비가 필요하진 않거든요. 저 좋은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장비를 사는 것도 사실 부담이 되거든요. 네. 그러면 그냥 배달이 좀 잘 되는 지역으로 가서 그 아침에 뭐 배달을 하거나 아니면 카페에 가서 빵이랑 커피도 그렇게 해도 사와서 되죠. 해도 네.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지금 아주 좋은 얘기 하셨는데 캠핑이 사실은 좋은 거는 어떤 그 외부 자기가 원래 살던 지역을 벗어나는 거잖아요. 네. 그럼 벗어나서 그쪽 현지에서의 음식이라든가 현지에서 제일 유명한 것들을 즐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결하는 것도 아주 좋은 캠핑의 시작이 되죠. 네. 그래서 차에 장비를 싣고 다니면서 즐기는 게 그 차박이라고 하잖아요. 네네. 그럼 캠핑과 차박 어떻게 다른지 설명해 주세요. 일단 용어를 보면 캠핑이 가장 큰 그 어떤 레저 활동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 안에서 배낭에다가 만약 짐을 놓고선 가서 텐트를 치고 잔다. 그거는 백패킹이라고 부르면 되겠죠. 백패킹이요. 네. 그러니까 배낭으로 가는 거니까 백에다 담아서 가는 거죠. 그리고 모터사이클로 자동차로 가는 게 이제 오토 캠핑이 있고 모터사이클로 가면 모토 캠핑이 되고 그런 식으로 또 이제 자전거로 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오토 캠핑은 말씀대로 전용 캠핑카를 직접 운전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 차로 가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차박 같은 경우는 잠을 차에서 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이 야외에서 어쨌든 생활을 저희가 하려면 텐트를 쳐서 거기에 침실을 만드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리빙쉘이라고 하는 조금 더 큰 텐트를 쳐서 거실을 만든다고 보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거실을 만들고 침실을 만드는 게 일이 커지니까 그러면 잠을 자는 공간만이라도 차 안에서 자게 되면 그런 집을 짓는 일 중에 일부를 뺄 수 있으니 더 편하다. 그래서 차박을 하게 되는 거죠. 차에서 잠을 잔다, 차박이 되는 거죠. 좀 더 편한 캠핑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자동차라고 하는 거가 요즘에 뭐 뒤에서도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 전기차들 같은 경우는 사실 시동을 걸어놔도 얘들은 그 오염물질을 내뿜거나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차 안에서 에어컨을 켜놓거나 히터를 틀어놓고선 밤새도록 있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차박이라고 하는 거는 앞으로 있을 전기차 시대에 더 많이들 하시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네. 8950님이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지난주 연휴 처음으로 남편이랑 차박을 했습니다. 네. 이불 2개를 갖고 갔는데 불편하더라고요. 에어매트를 구매하려고 하는데 어떤 걸 구매하면 좋을까요? 그리고 또 네. 있어요. 불빛이 창문에 비쳐서 잠을 푹 자지 못했어요. 도움이 필요합니다, 대표님라고 네. 보내주셨어요. 이게 어떤 차냐에 따라서 차종별로 나오는 전용 에어매트가 있어요. 아, 그래요? 그것도 네. 몰랐네요. 그러니까 이게 바람을 불어넣어서 일종의 매트리스를 만드는 거죠. 근데 차는 보시면 이제 시트를 접게 되면 평평해지잖아요. 트렁크서부터. 이제 그렇게 평평하게 되는 과정에서도 굴곡이 조금씩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게 불편해질 수 있는 건데 지금 사연 들어보면 이제 이불 갖고 그렇게 가셨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본격적인 캠핑 장비를 사기 전에 차박이라는 게 편한 거는 그런 겁니다. 그냥 집에 있는 살림살이들 그냥 들고 나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좋은 방법을 선택을 하셨고, 그리고 그 상태에서는 차종별로 나오는 에어 매트리스를 사시는데 두께가 적어도 3cm 이상 5cm 정도는 돼야, 그래야 이게 에어매트에 바람이 들어가고 누웠을 때 바닥에 굴곡도 잘 안 느껴지고요. 편하게 쉴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이제 외부의 불빛이 들어오는 거에 아무래도 익숙치 않아요. 이게 잠자리가 바뀌게 되면 또 주변에 차박이라는 거는 어쨌든 야외에서 자는 거라고 하더라도 뭐 가로등 불빛이 들어올 수도 있고 네. 지나가는 차 불빛들이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차종별로까지는 아니더라도 차의 창문을 가리는 커튼 같은 거를 달 수가 있습니다. 아, 차에 다는 커튼이요? 네네. 그리고 커튼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접었다 폈다 할 수 있는 가리개 같은 것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 가리 같은 것들을 일단 그 전면이라고 하는 앞유리 쪽은 다 막아주시고,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프라이버시도 보장이 좀 되는 거죠. 그 내가 차 안에 자고 있는 거를 주변 사람들이 지나가서 보는 거는 그렇게 선호할 일은 아니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 커튼들이나 그런 것들을 달아서 가리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네.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국내 캠핑과 차박 시장이 이렇게 붐을 일으킨 것 같은데 네. 지금도 그 흐름 이어지고 있나요? 이게 그 한국 캠핑 산업협회라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작년 11월에 세미나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발표된 자료들을 보면 시장 규모가 한 6조 3천억 정도 되니까 꽤 큰 쪽이고요. 여기 이제 캠핑카나 야영장 조성 비용이 더해지면은 거의 뭐 수십조 원에 달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실제로 코로나 팬데믹 때 생각해 보시면 그게 불과 한 3년 전, 4년 전이었거든요. 근데 우리 지금 그거 기억 잘 안 나잖아요. 안 나요, 잘. 그때 해외여행도 저희 못 갔고요. 그다음에 여러 사람들 모이는 행사들 같은 게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전염 예방을 위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가족 단위로 가는 캠핑이 뜰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네. 가족들끼리 가니까 가족들끼리 어딜 갈 데가 없고 국내에서 모든 걸 해결하려면 캠핑이 가장 많았었던 거죠. 그래서 그때 많이 됐었는데 한때는 한 600만 명 정도까지 캠핑 인구가 늘었다가 지금은 한 500만 명 정도 그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1년에 일단 전국 캠핑장이 한 4,000개 정도가 됩니다. 실제로 운영하는 건 한 3,700에서 800개 정도 된다고 하고요. 꽤 많네요. 네, 1년에 한 번이라도 캠핑을 가는 캠핑 이용자가 한 523만 명? 그러니까 600만 명이 좀 줄어든 거죠. 네. 그리고 이들이 1년에 한 5.5회 정도 캠핑을 가고 한 번 갈 때 1.3박을 하니까 6번을 가서 8박을 하는 셈이니까 2번 정도는 한 2박 3일을 머무르는 거죠. 1박 2일만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캠핑을 가게 되면 어쨌든 식비도 밖에서 하니까 들고요. 그다음에 캠핑장 사용료가
하룻밤에 평일 기준으로 한 3만 원에서 4만 원 정도 하고요. 네. 그다음에 왔다 갔다 기름값 포함한 교통비도 들고요. 그래서 그게 한 45만 원 정도? 한 번 가는데요. 네. 그러면 그러면 1박 기준인 네, 거죠? 1박 기준으로 한 뭐 2명이나 대체로 3명 정도가 간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3명이 간다고 하면 3명이서 46만 원 정도를 1박 2일에 쓴다고 하면은 사실은 그렇게 큰 비용은 아니거든요. 호텔도 이렇게 이 정도 거기에 안 기름값 하잖아요. 더해 보시고요. 아, 식사비 기름값. 별도로 해 보시면 네. 그러면은 확실히 이게 싼 쪽에 속하죠. 그렇군요. 그리고 호텔이나 식당 물론 좋기는 하죠. 근데 이게 편한 거하고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 서로 살 부딪혀가면서 뭔가 역할이 나눠지게 돼요. 캠핑을 가게 되면. 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6살 정도 되는 꼬마 아이들이 있다고 하면 호텔 가면은 사실은 이 아이가 할 일은 없거든요. 그냥 그렇죠. 쉬고 노는 거죠. 그런데 캠핑을 가면 그래도 의자라도 하나 펴게 되고 우리 저 밥 먹을 거니까 이제 네가 저 숟가락 젓가락이라도 해줘. 아빠 엄마 이거 해야 돼라는 걸로 해서 어떤 행동에 동참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이 캠핑에서 가장 큰 매력이 되죠. 아, 맞아요. 그래서 차박을 염두를 해서 출시된 차들도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제조사들이 지금도 차박 수요에 특별히 대응하고 있나요? 차는 아무래도 세단보다는 SUV 쪽이 더 유리해요. 그리고 요즘에 이제 인기 있는 거는 픽업 트럭 같은 거. 예, 우와. 그런 것들도 이제 많이들 쓰기도 하죠. 네. 그리고 차 안에서 자려면 말씀드렸던 건 시트가 어떻게든 접혀야 되는데 그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경차를 갖고선 캠핑을 다니시는 분들도 꽤 많아요. 맞아요. 제 친구도 네. 경차로 차박을 다니더라고요. 키가 큰 기아 레이 같은 기아 경우는 레이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 걔는 1열 시트까지를 다 접어야 1열 2열을 접어야 사람이 누울 공간이 나오거든요. 네, 거기 이불을 깔고 캠핑을 그렇죠. 하더라고요. 예. 바닥 거기도 아까 말씀하셨던 그 에어매트 같은 거를 깔아서 평평하게 만들고 그러고 아마 주무실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시트가 어떻게 접히느냐에 따라서 차에서도 달라지게 되고요. 그리고 차박 전용 에어매트가 이런 것들이 나오긴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한 준중형급 SUV 이상 그러면은 1열 시트까지는 접을 필요 없고 2열하고 트렁크 공간만으로도 한 어른 2명이나 그렇게 잘 수 있는 공간은 나오죠. 이게 중요한 게 시트가 접혔을 때 어떻게 얼마만큼 평평해지느냐. 네. 그다음에 쉽게 접히느냐가 가장 큰 그 포인트가 되고요. 그다음에 시트가 접혔을 때 천장하고의 높이가 어떻게 되느냐도 사실은 필요해요. 왜냐하면 차 안에서 행동을 해야 되니까 시트가 접혔는데 시트가 높아진다. 그러면 천장이랑 공간이 줄어들잖아요. 그렇죠. 그럼 안에서는 그렇게 기어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저희가 침대 위에서도 앉아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차 안에서 차박을 하다가도 앉을 수 있으면 사실은 편해지죠. 그러면 그 앉았을 때 뭐 닿지 않고 편하면 괜찮은 거네요. 그렇죠. 예. 그런 거에 훨씬 더 편해지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그 뭐 최근에 나오는 차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이브리드 차들이 많잖아요. 네. 전기 모터가 있고 배터리가 달려 있는 차들. 그런 차들은 전기차처럼 차에서 리튬이온 배터리를 이용을 해서 뭐 한 30분이나 1시간 정도 공조 장치를 그냥 돌릴 수 있게 한다거나 그런 것들은 차박을 하는데 되게 유리하거든요. 오. 그리고 차가 이렇게 멈춰 있을 때 보면 요즘에는 이제 주간 주행 등이라고 해서 바깥에 불들이 다 들어와요, 낮에도. 네. 그런데 그거를 기아를 P 위치에 넣으면 외부 불이 다 꺼지고 그다음에 실내 등도 끌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 기능들은 차박을 할 때 사실은 시동이 걸려 있어도 실내의 불빛이 없어지니까 더 거주하기가 편하고요. 네. 또 외부 불빛이 없어지는 경우에는 캠핑장에서 다른 옆에 캠퍼들이 있는데 불빛을 비추면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차박하는 데 도움이 되죠. 그러네요. 그 전기차가 아까 캠핑할 때 좋다고 하셨는데 더 네.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전기차가 정말 캠핑용으로는 최고입니다. 이게 어떻게 생각하시면 좋냐면 네. 그냥 그 커다란 배터리를 갖고선 캠핑장에 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그러면 220V 저희도 이렇게 보조 배터리 같은 거 갖고 가잖아요. 네. 근데 그게 크면 클수록 사실은 편하긴 한데 이걸 들고 다니려면 무겁고 힘든데 무거워요. 얘는 지가 바퀴가 달려서 지가 굴러가는 커다란 배터리인 거예요. 오, 그리고 그러면 거기에서 220V 전기로 하는 가전 제품들도 웬만한 것들은 다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럼 보조 배터리를 들고 갈 필요가 없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그 220V 전기를 쓰는 게 특히 이제 여성분들이 캠핑을 가서 싫어하시는 이유가
화장실이 불편하다는 거 하고 맞아요. 그다음에 샤워장을 갔다 오면 씻는 시설들은 캠핑장마다 다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머리를 말리거나 할 거는 이제 쓰기가 불편하니까 네. 그러면 헤어드라이어기도 이 차에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생각해 보시면 헤어드라이기가 이게 바람만 나오는 게 아니라 열풍이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전열기기예요. 네. 우리 그 전기 난로처럼. 그래서 생각보다 전기를 굉장히 많이 잡아먹습니다. 근데 그런 것도 차에서 전기를 꽂아서 바로 쓸 수 있으니까 네. 훨씬 더 편하고요. 그리고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름에는 에어컨 켜고 차 안에서 잘 수도 있고요. 그리고 겨울에는 히터도 켜고 잘 수 있으니까 이게 차박을 하는 데 있어서는 전기차만큼 편한 게 없고요. 또 전기차들은 대부분 배터리를 바닥에다가 깔아요. 큰 배터리가 들어가니까. 그러면 바닥이 평평해지고 차 실내 공간이 되게 넓게 쓰거든요. 그러니까 차 전체 길이 대비해서 실내 공간이 넓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러면 차 안에서 행동을 하거나 생활을 하는데 훨씬 더 편하죠. 아, 정말 여러모로 유리하네요. 그렇죠. 예. 그럼 전기차는 혼자 후울적 캠핑 즐기시는 분들에게는 장점이 많을 것 같은데 전기 화물차 개조까지 관심 있는 분들은 어떨까요? 기대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전기차 현대자동차에서 나오는 ST1이라는 전기 화물차가 있어요. 네. 근데 얘는 이제 뒷부분을 그러니까 짐 싣는 공간들이 있죠. 아마 지금 이제 시청자분들 보시면은 주변에 1톤 트럭 같은 거 많이 다니실 텐데 네. 그 1톤 트럭이 짐 싣는 공간 전체를 떼어내고 거기를 캠핑카로 아예 꾸밀 수가 있어요. 우와, 그럼 너무 공간 활용이 좋을 것 그렇죠. 같은데요. 그래서 그 안에 이제 뭐 침대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잘 수 있는 공간, 그다음에 간이 샤워실, 그다음에 그 개수대라고 하는 우리 싱크대 같은 거 그런 것도 넣고 이렇게 쭉 뽑아서 쓰는 의자라든가, 그다음에 캠핑 장비들을 이렇게 차곡차곡 넣을 수 있는 수납 공간 같은 것들을 다 집어 넣을 수가 있거든요. 요게 차값이 한 5,900에서 한 6,300만 원 정도 하는데, 물론 이제 전기차 보조금이 한 1,0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네. 그러면은 한 5천만 원 정도 주고 차를 사고 개조 비용이 한 1,500에서 한 2천만 원 정도 들어요. 그러면 한 6천만 원 정도의 완전히 캠핑 전용인 전기차를 하나 사게 되는 거죠. 근데 예전에는 그렇게 튜닝을 못하게 했잖아요. 근데 네네네. 차박 인구가 늘어나면서 그게 좀 완화가 됐다면서요? 일단 캠핑카라고 하는 거는 우리나라의 자동차 법규 구분상 승합차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을 실어 나르는 거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승용차는 일반적인 뭐 사람도 타고 짐도 타고 하는 범용으로 쓰는 거를 우리가 승용차라고 하고, 그다음에 짐을 싣는 거는 화물차라고 하잖아요. 캠핑카는 승합차에 해당이 되는데 옛날에는 승합차만 갖고 캠핑카를 만들 수가 있었던 거예요. 아. 근데 지금 이게 2020년 2월 달부터 승용차나 화물차를 갖고선도 캠핑카로 개조를 할 수가 있고, 개조한 다음에 교통안전공단에서 그 개조한 구조 변경 승인을 받으면, 튜닝 승인을 받으면 캠핑카로서 정식 인증을 받아서 쓸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럼 개조 가능한 차 종이 좀 많아진 거네요? 그렇죠. 모든 차를 사실은 승용 개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그 기아 레이 같은 경우도 네. 아마 친구분은 그렇게까지는 안 하셨을 것 같은데. 그냥 그 의자만 접어서 네, 썼어요. 의자만 접어서 쓰시죠. 네. 근데 그분 그 차 중에는 지붕을 이렇게 그 캔을 따듯이 지붕을 따내요. 네. 네, 지붕 뚜껑을 철판 부분을 이렇게 따고 걔를 이렇게 접어 올릴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기울여서. 아. 그러니까 캠핑카로 개조를 하면서 지붕을 들어 올릴 수 있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오픈카로 만드는 건가요? 그렇죠. 근데 오픈카처럼 천장이 완전히 떨어지는 건 아닌데 얘가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네. 그리고 시트도 운전석 시트랑 앞좌석 시트만 놔두고 뒤쪽에 있는 2열 시트들을 다 떼낸 다음에 바닥을 다 평평하게 만들고 거기에다가 침대 같은 거를 만들 수 있는 공간들을 개조를 해놓은 거죠. 그냥 아예 캠핑카로 만드는 캠핑카로 거네요? 만들어서 새로 등록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는 거고요. 그러면 그 차는 차에 타면 아마 친구분 레이 타보셔도 그래도 앉았을 때 머리가 높잖아요. 네. 근데 얘는 지붕이 더 열리니까 차 안에서 일어나서 서서 돌아다닐 수가 있거든요. 오. 그러면 그렇게 열어놓고 그 위쪽에다가 이제 침대를 넣어놓고, 그리고 밑에 쪽에서는 서서 다니고, 그 뒷부분에 이렇게 조그만 천막 하나만 쳐도 캠핑을 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개조를 하는 것들도 물론 이제 이런 개조를 할 때 다 안전 기준이 있고요. 네. 그 안전 기준에 맞춰서 만들어졌는지는 검사를 통해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럼 캠핑카로 그렇게 개조를 하면은 반드시 등록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렇군요. 이게 불법 개조 이슈가 여러 번이 있기는 있었었는데 네. 실제로는 지금은 이제 합법으로 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으니까 네. 그 부분은 이제 전문 개조하시는 분들은 그런 방법을 다 지켜가면서 하세요. 네. 그래서 어려울 건 없습니다. 그럼 차박을 위해서 차 고민하시는 분들은 네. 어떤 걸로 그렇게 차를 고르는 게 좋을까요? 대표님은 어떤 차 타세요? 일단은 일단 차를 갖고선 캠핑카로 완전히 개조하는 거는 네.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리고 비용이 엄청 들 것 같아요. 근데 많이 든다 이게 결국 이제 선택의 문제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제 항상 어떤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취미 생활들을 여러 가지를 하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의 취미로 캠핑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 네. 사실은 다른 취미를 하시는 것보다 돈이 덜 들 수도 있는 방법들이 많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저는 이제 캠핑카까지 개조하지 않은 제 SUV를 갖고 다니는데 이 개조를 하게 되면 어쨌든 사람들이 수요가 많으니까 그 수요에 따라서 바뀌게 되는 건 많고요. 그래서 승합차로 바뀌잖아요, 차가. 네. 일단 승용차에서 본인이 타던 차를 개조한다 그러면 승합차로 바뀌게 되면 이게 보험이 또 달라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동차 보험이라는 거는 내가 그동안에 어떤 차를 운전을 하면서 경력을 쌓았느냐에 따라서 무사고 경력이 인정이 되고 네. 그 무사고의 경력이 많으면 많을수록 보험료가 할인이 되거든요. 근데 내가 여지껏은 승용차가 몰다가 승합차를 처음 모는 거잖아요. 네. 캠핑카를 하게 되면. 그러면 승합차 초보기 때문에 보험료가 올라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이 완전히 캠핑카로 개조하는 것보다는 적당한 선에서 튜닝을 해서 타는 게 차라리 나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아까 그 친구분 말씀하신 것처럼 시트를 접었는데 시트가 좀 더 잘 접힐 수 있게 한다거나 뭐 거기에 차박 매트를 깐다거나 그다음에 차 안에서 전기를 좀 더 쓸 수 있게 그 12V 전원을 따로 빼서 쓴다거나 이런 정도의 개조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 생각에 중고차로 나중에 팔 걸 생각하면서 그렇죠. 네. 적당한 튜닝을 하면은 좋겠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한 40% 정도 되는 사람들이 네. 5년 안에 차를 교체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한 3년 탔고 이 차를 천년만년 탈 거가 아니라 한 4, 5년 있다가 또 차를 바꿀 거라고 하면 거기에다가 돈을 들여서 캠핑카로 개조를 한다? 이게 쉬운 일은 아닌 거고요. 네. 그다음에 어쨌든 우리나라는 아파트 거주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아파트는 대체로 1가구당 주차될 수 있는 한도가 한 대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캠핑카가 들어오게 되면 1가구 2차가 되니까 네. 2대가 되니까 주차비를 추가로 부담할 수도 있고 그게 안 되는 아파트들도 사실은 많아요. 주차 공간이 부족해서. 그러니까 고민해 보셔야 될 부분은 꽤 많습니다. 물론 캠핑카가 하나 있으면 정말 편해지는 거는 맞아요. 네.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차박이 아무래도 씻는 문제나 화장실 이용이 정말 불편할 것 같은데 네. 이런 문제를 좀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곳에 차를 정박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어때요? 네.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캠핑장을 가신다고 하면 화장실하고 샤워장은 다 있어요. 뭐 그리고 그다음에 음식을 조리할 수 있는 개수대 같은 것도 있고요. 네. 그런데 그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호텔 같은 수준의 편리함은 아니고 공동으로 쓰는 거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그래서 캠핑장을 예약하거나 캠핑장에 저희가 이렇게 별을 주잖아요. 별 5개, 별 4개 해서 그 레이팅을 하게 되는데 그걸 할 때도 화장실하고 샤워장의 시설이라든가 청결도가 굉장히 큰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일단은 그리고 이제 완전히 야외로 나가게 되는 노지 캠핑을 다니시는 분들도 있어요. 저는 주로 이제 그런 쪽을 많이 갑니다. 근데 가게 되면 당연히 화장실 없죠. 씻는 거 불편하고요. 그러면 이제 간이 샤워기 같은 거를 갖고 가서 이렇게 쓰게 되고요. 그리고 그거는 전기 펌프로 물을 퍼올려서 이렇게 샤워 부스는 아니지만 샤워기로 물이 나와요. 오, 신기하네요. 네, 그리고 그것도 또 이제 아무리 야외고 사람이 없다고 해도 그냥 생으로 정말 그 원시인처럼 씻을 수는 없으니 네. 이렇게 간이 텐트 같은 거를 샤워용 부스처럼 생긴 간이 텐트를 하나 세워서 그 안에다가 이제 그 플라스틱으로 돼 있는 일회용 변기 같은 거하고 그런 거를 갖다 놓고 그 안에서 샤워를 하거나 씻기도 하죠. 네, 그렇군요.
실제 캠핑이나 차박 쪽들과 지역 주민들 간에 좀 갈등이 많이 있다고 하던데 네. 역시 지정된 캠핑장이 아닌 지역들을 이용해서 그런 걸까요? 주로 어떤 문제들 때문에 갈등이 생기나요? 일단은 차박이라는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 네, 그러니까 생각해 보시면 우리 휴게소 장거리 갔다가 오다가 휴게소 같은 데서도 쉬잖아요. 그렇죠. 휴게소에서 차에서 세워놓고 잔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게 불을 피운다거나 음식을 조리한다거나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이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 기준으로 보면 불가능해진 것들이 주차장법이 개정이 되면서 일단 공영 주차장에서 야영을 하거나 취사를 하거나 불을 피우는 거가 금지가 됐어요. 그래서 이게 뭐 30만 원, 40만 원,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가 되기도 하고요. 또 이제 그 국립공원에서도 지정된 장소가 아니라 딴 데서 자게 되면 그것도 이제 물법이 되고요. 그래서 이게 지자체마다 사실은 좀 차이가 있기는 한데 뭐 해변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그렇게 문제가 되니까 이제 어떤 식으로 해결이 되냐면 네, 지자체에서 그런 차박이 자주 일어났던 공간을 네. 아예 공식적인 캠핑장으로 만드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차박을 하러 많이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냥 그 그렇죠. 공간을 네. 공식적인 캠핑장으로 만드는 바꿔놓고 거네요. 네. 그 오시는 분들이 어쨌든 돈을 내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캠핑장 사용료를. 네.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화장실이라든가 샤워장도 제대로 갖춰놓고 또 이제 주변 정리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하게 되는 경우가 있죠. 네. 방금 정경화님께서 캠핑족들 생기면서 냇가에 물고기가 확 줄고 한적하게 지내고 싶어 원주로 옮긴 부모님 캠핑족들 때문에 이사하셨어요라고 보내주셨어요. 아이고, 그러니까 이게 가장 사실은 제일 안타까운 이슈죠. 그러니까 저는 캠핑을 하시는 분들의 마인드도 바뀌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게요. 네. 그러니까 저기 오픈돼 있는 자연인데 왜 나는 가서 못 노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네. 지금 사연처럼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들한테는 자기 집 앞마당에 누가 들어와서 있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당연히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면 그 지역 주민분들하고 그러니까 가시는 분들이 캠핑하시는 분들이 지역 주민들하고 어떻게 같이 지낼 수 있는 방법을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저도 어렸을 때부터 이제 아버지가 이제 낚시를 다니시면서 그걸 같이 따라다녔었는데 네. 일단 가면 동네에서 음식을 다 삽니다. 저희는 먹을 오. 것들을 다 동네 슈퍼에서 샀어요. 네. 그리고 저희가 낚시를 하고 야영을 하는 집 그 장소에서 가장 가까워 있는 현지 집 있죠. 네. 주역 주민의 분. 거기에 과자라도 몇 개 갖고선 가요. 가서 인사라도 드리는 거죠. 그러고선 뭐 그래야 이게 사실은 돼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그리고 나올 때는 이제 아무런 흔적 없이 나오는 거고요. 네. 이런 식까지는 돼야 그래도 지역 주민들하고 상생할 수 있는 연구가 생기는 거고요. 네. 사실은 좀 단속도 저는 확실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고성방가를 하고 음주하고 쓰레기 버리고 오는 것들에 대해서 단속도 확실하게 해서 문제가 좀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짧게 또 답변 들어볼게요. 캠핑 차박에 대한 정보, 각 지자체 캠핑장 정보를 좀 쉽게 접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네, 일단은 그 스마트폰에서 캠핑장이라는 단어로 검색을 하면 여러 가지 캠핑 관련된 앱들이 떠요. 네. 근데 그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캠핑장이나 그런 것들을 보시는 게 가장 편하고요. 네. 그리고 지자체들 가보면 통합 예약 사이트를 운영하는 데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고성군 같은 경우가 그런 식인데 네. 거기에서 정보를 얻으시는 게 가장 빠르죠. 네, 좋습니다. 오늘 자동차 칼럼니스트 풀드로틀 컴퍼니 이동희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새벽이 쌈쌀합니다. 건강 유의하시고요. 뜻깊은 어버이날 보내시길 바랄게요. 오늘 아침 일라디오 지금까지 아나운서 정은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발달장애 아동을 키우는 연수 씨는 요즘 고민에 빠졌습니다. 아이를 과학관에 데려가고 싶지만 대중교통을 탈 엄두가 나지 않았거든요. 아이가 돌발 행동을 하진 않을까 걱정만 앞서던 어느 날